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신경외과에 근무하고 있는 장경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비욘디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뇌동맥류에 관한 내용인데요. 보통 이제 뇌동맥류라고 하면 이제 홍보가 저희가 학회 차원에서도 많이 돼서 뭐 머릿속에 시한폭탄이다, 뭐 머릿속에 이 폭탄이 들어있다, 그래서 꼭 치료 빨리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광고가 많이 되다 보니까 뇌동맥류 진단을 받으시면 좀 무턱대고 약간 겁부터 먹으시는 분들이 많고, 제 주변에서도 진단받고 나서 좀 겁이 난다,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제가 뇌동맥류에 대해서 꼭 그렇게 위험한 질병은 아니고 어떤 질병이고 또 어떻게 치료하면 되는지, 또 수술은 언제 시행하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뇌동맥류 파열 정의부터 치료까지 라는 내용이고요.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뇌동맥류 오늘 강의는 정의, 원인, 증상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진단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치료 기준, 과연 모든 뇌동맥류는 치료해야 되는 것인가, 치료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그래서 치료가 결정이 되면 어떤 수술 방법을 선택하면 되는지, 그리고 수술 후의 관리, 그리고 자주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뇌동맥류의 정의, 원인, 증상인데요. 뇌동맥류는 무엇인가요? 라고 여쭤보시면, 이게 이제 동맥류라는 것은 한자인데요. 류자를 혹류, 종기류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튀어나왔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혈관이 튀어나왔다는 얘기인데, 혈관 혹, 혈관이 부었다, 혈관이 부풀어 올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기도 하고, 특히 같은 말로 이제 환자분들께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뇌혈관꽈리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꽈리는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생긴 열매인데 꼭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뇌동맥꽈리라고도 부릅니다. 이게 실제 수술장 안에서 보게 되는 뇌동맥류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정상 혈관보다 더 튀어나와 있는 모습이 관찰됩니다. 동맥류는 동맥 안쪽 벽이 결손이 생기면서 외곽으로 혈관이 점진적으로 부풀어 오르는 상태로 정의됩니다. 그러면 이 뇌동맥류의 원인이 무엇인가요? 라고 하면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이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알려지기로는 이렇게 혈관이 갈라지는 부위에 혈류가 벽에 부딪히면서 처음에 혈관이 이렇게 조금 튀어나오기 시작하면 여기에 이제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 염증 반응을 악화시키는 여러 가지 위험 인자에 의해서 점점 동맥류가 커지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6가지 알려진 위험 인자로는 흡연, 담배 피는 게 가장 위험하고요. 그 다음은 고혈압, 동맥경화증,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특히 가족력이 어느 정도 동맥류의 발생에 영향을 주는 걸로 알려져 있고, 40세 이상의 고령, 그리고 특히 여자분들이 남자에 비해서 조금 더 자주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맥류는 흔한 질환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보통 이게 동양과 서양의 유병률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동양 쪽에서는 한 일반 인구 유병률은 3%, 100명 중에 3명이 동맥류를 갖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세가 좀 많고 여성분들이 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65세 이상 중년 여성의 경우에는 한 7%까지도 보고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심평원 자료인데 해마다 그 동맥류 진단 개수가 점점 늘어나서 2019년 최근 자료에서는 1년에 11만 5천 명 가량 진단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이게 동맥류가 드물지 않고 흔한 질환이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동맥류의 위험성은 무엇인가요? 단연 파열입니다. 터지는 거죠. 이렇게 풍선처럼 부풀다가 혈관벽이 그 장력을 이기지 못하고 터지게 되면 뇌출혈이 되는데, 그렇게 돼서 생기는 출혈을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상 브레인 CT가 있고 여기 보시면 지주막하 출혈이 생긴 CT인데요. 딱 보기에도, 한눈에 보기에도 뇌압이 굉장히 높아 보이죠. 그래서 뇌압이 올라가면 무슨 일이 생기냐라고 하면 이제 저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걸로는 이제 3분의 1은 그 자리에서 좀 좋지 않게 사망하는 경우가 많고, 3분의 1은 중대한 결함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식하기에는 이제 말하는 식물인간 상태로 지내게 되고, 3분의 1만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응급실로 오셔서 치료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는 조금 무서운 질환입니다. 그래서 파열되기 전에 전조 증상이나 미리 알 수 있는 증상 없나요? 라고 하면은 이게 미세 파열인 경우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 썬더클랩 헤드액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번개가 머리에 친 것처럼 두통이 있다거나 교과서에는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듯한 두통, 생애 처음 겪어보는 심한 두통이 있을 경우에는 미세 파열이 의심이 된다. 이렇게 되면 빨리 응급실을 오셔야 되고, 특히 이제 후교통 동맥 파열 같은 경우에는 이 3번 신경 마비라 그래서 3번 내신경 마비가 되면은 눈이 이렇게 사시처럼 오른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이렇게 해서 본인이 똑바로 보려고 그래도 자꾸 외측으로 눈이 돌아가는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합쳐도 거의 한 2%도 안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뇌동맥류는 터지기 전까지 무증상입니다. 무증상이기 때문에 이 파열 전에 선제적 검진이 중요하다라는 게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한마디입니다. 그렇다면은 선제적 검진을 위한 진단을 시행해야 될 텐데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외래에서 저는 매년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상이 없다 그랬는데 왜 뇌동맥류가 생겼나요? 라고 하면은 이 일반 건강검진, 암검진, 영유아검진, 나라에서 하는 기본 검진, 회사에서 하는 검진에는 뇌혈관 검사가 필수 항목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나는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왜 이게 놓쳤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뇌혈관 검사는 본인이 따로 추가로 선택 사항을 하셔야만 검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몇 살 때 이 적정 검사 시기가 어떻게 되냐, 몇 살 때 받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면 여기 논문 자료인데요. 이 지주막하 출혈이 보통 몇 살에 가장 많이 생기냐 했을 때 50대에 가장 많이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정해진 건 아닌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진료할 때 적정 뇌혈관 척 검진 시기를 50세 정도로 설명드립니다. 이 나라에서 정한 생애 전환기 검진이 40세와 66세인데 보시면 40세는 조금 너무 빠른 감이 있고요. 66세는 좀 너무 늦은 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50세가 적정하지 않나라고 외래에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단은 무슨 방법이 있냐라고 했을 때 이제 CT랑 MRA죠, 정확하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CT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방사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방사선 노출에 단점이 좀 있고 조영제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식을 해야 되고 주사를 맞아야 되고 조영제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 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좋은 거는 이제 검사 시간이 짧다는 거죠. 5분 내에 할 수 있고, 특히 그래서 무턱대고 MRI가 무조건 좋고 CT는 별로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꼭 그런 게 아니라 뇌동맥류를 보는 데 있어서는 CT든 MRA든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개인적인 호불호가 나뉘는 거죠. 이 조영제를 맞아야 되고 방사선에 노출되는 게 이제 꺼려지시면 대부분 MRA를 촬영하시게 되는데, MRA가 이제 단점은 이제 30분 이상 촬영되는 조금 이제 시간이 검사 시간이 길다는 점이 있고, 해소공포증이 있는 분들이 조금 불편하실 수 있고요. 금속 물질을 넣으신 분들은 촬영이 불가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보시면 이게 실제 환자 사진인데 CTA나 MRA나 영상이 뇌동맥류가 있고 없고를 검진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크리닝 검사, 그러니까 진단 목적으로 하는 건강검진 목적으로 어떤 걸 해도 되는데, 많이들 이제 실수하시는 게 MRI를 찍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MRI만 찍으면 혈관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외래에서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두 번째 진단 섹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뭘 찍어도 괜찮은데 다만 꼭 A가 포함되는 걸 찍어야 뇌혈관 건강검진이 포함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겠습니다. 그래서 MRA를 찍었는데 만약에 뇌혈관에 동맥류가 튀어나온 게 발견된다. 그러면은 저희는 외래에서 뇌혈관 조영술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많이들 그러시면 MRA 비상을 찍었는데 왜 뇌혈관 조영술까지 꼭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 이게 비유 사진인데요. MRA로 보이는 이 정도가 MRA의 화질이고요. 뇌혈관 조영술을 돌리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확연히 다르죠. 동맥류의 이 구체적인 크기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요 수포가 튀어나와 있는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치료 결정 그리고 진단 최종 확정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는 뇌혈관 조영술이 꼭 들어가줘야 된다는 게 이제 환자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이 실제 환자 사진입니다. 머리 MRA로 찍었을 때 같은 사진인데 이렇게나 부정확하게 보이는데, 뇌혈관 조영술을 돌리면은 이렇게 윤곽이 굉장히 매끈하고
그리고 이 혈관도 나가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 환자분은 처음에 동맥류인 줄 알고 입원해서 뇌혈관 중수를 했고 이 보이지 않던 이 혈관이 나가는 게 보여서 이 부분은 정상 혈관이기 때문에 이 수술 없이 바로 검사만 하고 퇴원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뇌혈관 중수술은 해야 된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치료 기준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제 모든 동맥류를 수술해야 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면 65세 여자 김범 씨가 건강검진으로 MRA를 찍었는데 이 1.5mm 크기의 대뇌동맥류 의심 진단을 받았답니다. 대학병원 이 검사를 가보라고 통보를 받았는데 그럼 이제 막 생각하시는 거죠. 앞집에 누구 엄마도 동맥류 나와서 수술했다 하는데 나도 수술 받아야 되나 하고 이제 구글에 네이버에 찾아보는 거죠. 네이버에 찾아보면 동맥류는 시한폭탄이고 머리 안에 폭탄이 들어있고 좀 있으면 째깍째깍 터진다 이러니까 막 겁이 나죠. 그때부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이제 우리 딸 시집도 안 갔는데 나는 어째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고 외래를 찾아오셔서 막 보자마자 막 우는 분도 있고 그런데요. 꼭 그러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모든 뇌동맥류 수술해야 되나요? 의외로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제가 뭐 뇌동맥류가 이렇게 별거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이 동맥류의 정확한 향후 파열 위험도를 측정하고 수술 합병증 확률하고 비교해서 파열도가 보통 수술 합병증 확률을 5% 정도로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 파열 위험도가 높다면 합리적인 판단 근거하에 수술을 하자고 권유할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수술 합병증보다 낮다면 파열 위험도가 높지 않다면 1년마다 MRA를 찍으면서 추적 관찰하는 것도 충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터질 확률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계산하는 데 있어서 보통은 저희가 러프하게 뭉뚱그려서 말씀드리면 만약 1년에 1%씩 누적 위험도가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년도에 만약에 최초 진단이 됐다. 그러면 23년에는 누적 파열 위험도가 3%에 해당하는 거고 10년이 되면 10%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디에 적용하는 거냐면 80대나 85세 고령 환자분들이 만약에 동맥류가 최초 진단이 됐다. 그러면은 보통 기대 여명이 뭐 10년 안쪽인데 파열 위험도가 많이 누적이 올라가지 않게 되잖아요. 대신에 젊은 사람들과 만약에 40세 최초 진단이 됐다. 그러면은 기대 여명이 40년이기 때문에 누적 위험도가 40%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젊은 사람들에 있어서는 좀 더 치료를 권장하는 근거가 되는 요 그래프이고요. 또 하나로는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요. 페이시스 스코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요게 이제 6개의 굉장히 큰 뇌동맥류에 관한 검사를 합쳐서 만든 발표된 논문인데요. 여기 보시면 페이시스가 앞글자 PHA 그리고 SES를 따서 만든 페이시스 스코어인데요. P는 population, 인종입니다. 인종을 따라서 서양인들과 동양인을 나눠서 점수가 동양인이 조금 더 파열 위험도가 높은 걸로 부여되고요. 고혈압이 있는 경우, 나이가 70세 이상으로 많은 경우, 사이즈가 커지는 경우, 또는 이전에 뇌출혈 과거력이 있는 경우, 그리고 위치에 따라서 점수를 다르게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종합적으로 넣은 다음에 여기 표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시면 동양인, 저희는 동양인이죠. 동양인인 65세 김모 씨가 고혈압, 뇌졸중 과거력은 없는데 중대뇌동맥에 12mm 크기의 동맥류가 발견돼서 재회를 오신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 따라서 동양인 그리고 고혈압, 뇌출혈 없는 여기 섹터에다 집어넣고 중대뇌동맥이 MCA입니다. 여기 넣고 크기가 12mm에 해당하기 때문에 10%인 거죠. 이거는 향후 5년입니다. 향후 5년 내 파열 위험도가 그러면 10% 정도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게 되는 거죠. 수술 합병증이 보통 5%로 설명드리니까 그것보다 높기 때문에 수술을 이러이러한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로 수술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에서 뇌동맥류를 검진받았는데 검진센터에서 뇌동맥류 나왔는데 이런 아직 진료를 안 받으셨다면 집에서 이 사이트로 들어가면은 입력하시면은 이 자동으로 스코어가 계산이 돼서 5년 파열 위험도를 계산해주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해보실 수 있는 거죠. 정리해보면 그래서 치료는 이게 뭐 무조건 시한폭탄이라 그래서 무조건 치료하는 건 아니고요. 외래에서 합리적인 근거를 따라서 파열 위험도를 계산해보고 수술 합병증보다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서 치료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실제적으로 외래에서 할 때 세 가지에 더해서 환자 측면, 그래서 네 가지 고려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치료 결정을 하게 됩니다. 크기, 모양, 위치 플러스 환자 측면인데요. 크기는 7mm를 이제 서양에서는 7mm를 보통 사용하는데 동양인은 조금 더 작은 것도 잘 터지는 걸로 돼 있어서 저는 4mm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모양은 매끈한 거는 보통 잘 안 터지는 걸로 돼 있는데 모양이 균질하지 않고 수포가 달려 있다든지 비균질한 경우에 조금 더 잘 터지는 걸로 돼 있어서 치료를 좀 권장하는 편이고요. 위치는 내경동맥과 이 전중 후대내 동맥이 또 파열 위험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또 치료를 권유하게 되고 환자 측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혈압이라든지 뇌출혈 과거력이 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권유하는 편이고 아까 말씀드린 향후 기대 수명에 따라서 이제 1년간 누적 파열 위험도가 1%씩 증가하기 때문에 젊은 분들은 조금 더 치료를 권유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치료를 해야 되는 걸로 확정이 되면 이제 치료는 애석하게도 뇌동맥류는 약물 치료는 없습니다. 무조건 수술 치료만이 가능한데요. 수술 치료는 이제 크게 머리를 열고 하는 클립 결찰술하고 코일 색전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머리를 여는 방법은 이렇게 보시면은 모식도를 따라서 이렇게 C자 커브로 보통 일반적으로 피부를 절개하고 피부를 위로 당긴 다음에 이 뼈를 이렇게 손바닥만하게 열고 들어가서 여기에 실제로 동맥류를 눈으로 보고 밖에서 클립으로 이렇게 오므려 주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동맥류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건 실제 환자 수술 사진인데요. 클립을 이렇게 넣어서 오므려 놓은 거죠. 그래서 피가 더 이상은 일로 안 들어가게 하는 게 이제 개두술 및 클립 결찰술이고 혈관 내 시술은 이제 최근에 뭐 어떤 10년 사이에 많이 발전을 이루면서 비중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클립 결찰술보다 현재는 더 많이 시행하는 방법인데요. 이게 허벅지 동맥에다가 0.5cm 째고 여기다 루트를 하나 잡은 다음에 얇은 관을 올려가지고 여기 보시면 마우스 커서 보시면 동맥류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 관을 넣고 코일을 이렇게 말아 넣는 거죠. 얇은 코일을 이거는 이제 회사 브로셔에 나와 있는 사진인데요. 코일을 이렇게 말아 넣어가지고 피가 요 사이가 혈전이 찹니다. 그래서 피가 더 이상은 일로 안 들어오게 하는 게 목표인 코일 색전술 방법 두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느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맥류의 크기, 모양, 위치 그리고 환자 팩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뇌혈관 전문의가 추천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코일 색전술은 혈관 안쪽, 클립 결찰술은 머리를 열고 하는 방법이고 말씀드린 대로 절개는 사타구니 0.5cm를 재고 머리 두피에 한 10에서 15cm 정도 열어야 되고요. 수술 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그리고 3, 4시간 정도 소요되고 입원 기간에 좀 차이가 있죠. 혈관 내는 아무래도 회복 기간이 좀 빠르고 일상 회복이 좀 더 빠르다. 그리고 이 머리를 깎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클립 결찰술은 머리를 좀 부분적으로라도 깎아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수술 부위 통증은 아무래도 좀 적고 여기는 이제 환자분들이 외래에 와서 많이 호소하시는 게 여기 관자놀이 근육을 째게 되거든요. 그래서 씹을 때 통증이 있다. 그래서 밥 먹을 때 통증이 계속 있다는 조금 1, 2주 정도 통증이 있다는 게 이제 단점입니다. 다만 이제 세상에 뭐 클립 결찰술 그러면 코일 색전술이 다 좋으면 클립은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게 이제 경우에 따라서 코일 색전술은 이제 아스피린이라는 항혈소 판제를 오래 장기 복용해야 될 수도 있는 단점이 있고 특히 재발률에 있어서 클립 결찰술은 재발률이 1에서 3% 정도로 낮은 반면에 이 색전술은 요새 시술자의 숙련도나 동맥류의 모양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적게는 6%에서 논문에서 30%까지 보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절한 수술을 선택하면 되는 거고 코일 색전술을 하고 나서 수술 후 관리는 이제 이 아까 허벅지 동맥을 잡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 혈관이 꽤 큽니다. 그래서 지혈이 중요한데 3시간 이상 똑바로 누워서 좀 눌러주는 지혈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특별한 합병증이 없다면 다음 날부터 퇴원과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설명드리고 있고 퇴원 후 2주 뒤에 첫 외래 방문하시면 되고 이 추후에 2주 뒤에 방문하고 나서 괜찮으시면 3에서 6개월 간격으로 나오시면 되고 장기 추적은 2년 간격으로 하시면 된다고 저는 보통 외래에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2년 내에 재발 확률이 한 6% 정도 있기 때문에 수술 후 6개월째, 24개월째 MRA가 보험이 됩니다. 그래서 외래에서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라고 설명드립니다. 이 외에 제가 외래에서 이제 환자분들께 많이 받는 질문을 몇 가지 뽑아왔는데요.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설명드리면
이제 클립 코일 하고 나서 MRI 촬영이나 비행기 탑승이 가능한지 여쭤보시는데 요즘에는 다 기술이 좋아져서 제품이 더 좋아서 특별한 제한이 없다라고 보통 설명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모양이 좋지 않아서 색전술을 못하고 클릭 결찰술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교수님께서 외래에서 완전히 치료됐다. 더 이상 안 와도 된다. 내랑 더 이상 볼 필요 없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영원히 머리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까? 라고 하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진 않습니다. 클릭 결찰술 재발률은 코일 색전술에 비해서 낮을 뿐 0%가 아닙니다. 0%가 아닙니다. 그래서 꼭 자주 촬영할 필요는 없는데 6개월, 24개월 찍을 필요는 없는데 5년 정도의 장기 검사는 필요하다고 보통 설명드립니다. 제가 이제 은퇴하신 교수님이 한 15년 전에 수술하신 분이 재발해서 터져서 오신 분을 한 2분 정도 치료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클립을 한다 그래서 평생 나는 그러면 프리한 거고 나는 더 이상 머리를 검사를 안 받아도 되고 꼭 그렇진 않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코일 색전술을 하고 나서 여기 사타구니 쪽에 덩어리가 만져집니다. 굉장히 많이 찾아오시는데요. 대퇴동맥이 좀 큽니다. 혈관이 크다 보니까 저희가 지혈을 기구를 사용해서 지혈을 하는데도 이게 조금 덩어리 혈종이라 그러죠. 피떡이 조금 지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1, 2개월 내에 자연 흡수되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만 아주 드문 경우에 5% 미만으로 이 다리에 혈관이 막아서 심한 한쪽 다리의 통증이라든지 하얗게 질리는 변색이라든지 또는 심장 박동 뛰듯이 덩어리가 만져지는 박동성 덩어리가 있으면은 그거는 추가적으로 조금 째서 여기를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괜찮아지겠지 하지 말고 병원을 나오시는 게 맞고요. 색전술하고 아스피린은 평생 복용해야 되나요? 라고 하면 스텐트 보조기구 삽입하신 경우에는 이제 교수님에 따라 다르지만 평생 드시게 하는 분도 있고 2년 복용 후 중단이 가능하다라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발치 수술, 임플란트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약물 아스피린 일주 끊고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코일 후 6개월 동안 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23년 5월에 코일을 받으셨으면 임플란트는 23년 11월 이후에 하실 수 있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오메가3는 동맥류 예방 치료에 도움이 되나요? 오메가3 수술 외에 치료 가능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가 치료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중성지방이 높은 환자의 이 뇌경색 막히는 거 있잖아요. 막히는 거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동맥류 질환 자체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걸로 지금까지는 알려져 있습니다.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엄마가 동맥류가 발견됐습니다. 저도 검사를 받아봐야 될까요? 라고 하시면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직계 가족 중에 2명 이상이 동맥류 진단이 되는 경우 발병률이 잘 안 보이네요. 4에서 8% 정도로 올라가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저는 보통 외래에서 직계 가족, 특히 모계 쪽이 여자분이 동맥류가 진단이 되는 경우에는 좀 받아보시라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여튼 뭐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좀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한마디는 이게 너무 뭐 무조건 시한폭탄이다, 무조건 터진다. 뭐 해서 건강 검진을 했는데 내가 검사 동맥류가 나왔다 해서 난 죽을 병인가, 나는 너무 걱정이 많이 돼서 잠을 못 잤다 하면서 외래를 찾아오시는 분이 많거든요. 꼭 그렇지는 않으셔도 된다. 저희가 합리적인 아까 말씀드린 모양, 크기, 위치 그리고 환자 측면을 고려해서 무조건 수술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수술을 결정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믿고 뇌혈관 전문의들에게 진료를 받으신 다음에 걱정해도 늦지 않다라고 한마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강의 이상을 마치겠습니다. Q&A 진행하면 될까요? 네. Q&A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주신 게 미림님께서 뇌혈관 조영술을 하고 바로 시술을 받을 수는 없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요거는 이제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교수님에 따라서 스타일의 문제인데요. 저희 병원에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뇌혈관 조영술을 하고
검사만 하고 그 다음에 보호자분들을 오시게 해서 설명 후에 이제 예를 들면 화요일 날 검사를 하고 목요일 날 코일 색전술 시술을 진행하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교수님께서는 화요일 날 검사를 하고 그 자리에서 동맥류가 나왔으면 치료를 할 수 있겠다 싶으면 환자분께 누워있는 상태에서 설명을 드리고 바로 원스톱으로 코일 색전술까지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장일단이 다 있는데요. 여튼 그거는 불가능한 부분은 아니고요. 그렇게 하길 원한다 라고 미리 말씀해 주시면 그런 시술 방식을 가지고 있는 교수님을 연결해 드리니까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추가 질문으로 이승현님께서 뇌동맥류가 생기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유전적인가요? 아니면 혈관의 염증 때문인가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뭐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그러니까 그게 조금 다른 부분인데 그 발생 자체의 원인은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알려진 건 없습니다. 근데 한번 발생이 되고 나서 이제 그것이 커지는데 그것이 사이즈가 커지는데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제 말씀해 주신 염증 그리고 유전적 요인 이런 것들이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흡연이라든지 동맥경화, 고혈압 이런 것들은 이제 염증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유발시키기 때문에 이제 동맥류의 성장, 동맥류가 커지는데 기여하기 때문에 하지 마시라고 웬만하면 이제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뇌도 하늘하루님께서 잠시만요. 하늘하루님께서 뇌동맥류가 아닌 대동맥과리는 괜찮은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요거는 이제 다른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동맥과리라는 거는 동맥 애뉴리즘이라는 거는 온 몸에 어디든 생길 수 있습니다. 온 몸에 어디든 생길 수 있는데 머리 안에 생긴 동맥류를 특별히 저희가 뇌동맥류라고 하고 신경외과에서 진료하고 있고요. 대동맥과리 같은 경우에는 대동맥, 그러니까 몸통이죠. 몸통 안쪽에 특히 심장혈관 근처에 큰 혈관에 생기는 동맥과리는 대동맥과리라고 하고 당연히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흉부외과라든지 순환기내과 선생님들이 치료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진료를 보시면은 또 그쪽과 나름대로의 치료 기준이 있기 때문에 뭐 무조건 괜찮은지 아니면 치료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림님께서 추가 질문 해주셨어요. 수술 합병증 5%면 낫지 않네요. 혹시 대표적인 합병증 증상은 어떤 게 있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수술 합병증이라는 것이 저희가 또 이게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한데요. 제가 뭉뚱그려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수술 합병증이라고 하는데 수술 합병증의 정의도 또 마이너한 것과 메이저한 그러니까 경한 합병증과 심한 합병증으로 나눕니다. 중한 합병증은 당연히 뇌혈관 손상으로 인한 어떠한 뇌경색, 뇌출혈 증상이죠. 예를 들면 풍 증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한쪽 팔다리의 편마비라든지 아니면 구음장애, 말을 못하는 경우 아니면 심한 경우에는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의식 저하 증상까지도 총망라한 거를 이제 중증, 메이저한 합병증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5%가 당연히 아닙니다. 그 경우 같은 경우에는 1%에서 2% 내외로 굉장히 낮고요. 5%의 합병증이라는 거는 경한 합병증을 다 포함한 거예요. 경한 합병증에는 이제 뭐 아주 경한 거는 뭐 수술 부위가 이렇게 염증이 생겨서 감염이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뭐 여기 짠 자리에 혈종이 생긴 피가 고인다든지 요런 아니면 수술 부위 통증이라든지 이런 경한 합병증까지 포함했을 때 이제 5%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중한 합병증은 또 나름대로 중하지만 발생률은 조금 더 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현님께서 뇌동맥류 생기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우리나라 유병률 같은 경우에는 이게 논문에 따라 다 다른데요. 대규모 빅데이터 연구에 따르면은 이 서울대에서 진행한 연구에서 한 3%, 3.5%라고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한 3% 정도로 알려져 있고 65세 이상 여성분들은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흔하지 않다. 그래서 내가 이거에 건강검진에서 뇌동맥류가 나왔다고 나는 되게 막 희귀한 병에 걸렸거나 남들은 안 생기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라고 너무 자책할 필요가 없는 게 생각보다 흔하다
라는 것만 이해하시면은 더 좋겠습니다. 뇌동맥류라는 것은 그렇죠. 아까 설명드린 뇌에 있는 동맥에 발생하는 혹 종기를 말씀드려서 뇌동맥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뇌 CT로는 진단이 어렵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CTA, MRA의 진단 목적, 그러니까 뇌동맥류가 있다 없다만 보는 거는 CTA든 MRA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제가 항상 뭐 이번 기회에 항상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인데 많이들 외래에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죽어도 MRA를 찍어야겠다. 나는 MRI를 어떻게든 찍어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비용이 거의 2배거든요. 근데 혈관만 이렇게 검진용으로 찍는 데는 저는 조영제 맞는 합병증만 괜찮으시다, 주사 맞는 것만 괜찮으시다면은 CTA도 충분히 그 기능이 거의 MRA와 동등하기 때문에 저는 CTA로도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뭐 다들 잘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다들 MRI 찍고 싶어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코일에 심장 스텐트처럼 혈전 안 생기나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굉장히 의학적, 저희 전문적인 내용인데요. 코일에 심장 스텐트처럼 혈전이 생긴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원래 없는 물질이 혈관 내로 들어가기 때문에 혈류가 거기에 부딪히면서 혈전이 작게 생겨서 생기는 뇌경색이 이 코일 색전술의 메이저한 아까 말씀드린 중대한 합병증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술 전에 아스피린이라든지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아스피린을 좀 먹어야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혈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처치로 일주일 정도 아스피린을 미리 복용하고 시술을 하고 필요하면 시술 후에도 뭐 1, 2주 정도 필요하면은 복용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코일 색전술의 어떤 항혈소판제 치료입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질문 해주셨어요. 교수님 덕분에 걱정이 줄어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강의하게 됐어요. 외래 오시는데 너무 다들 막 들어오실 때부터 막 울고 막 동맥류 별거 아니라고 치료 안 해도 된다고 제가 이렇게 크기 모양 위치 고려해서 말씀드리면 막 감사하다고 막 울고 그러신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일단 외래로 나오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려고 강의 오늘 드렸습니다. 뇌동맥류 전조 증상이 있나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한 생애 처음 겪어보는 썬더클랩 헤드액이라 그러죠. 머리에 번개 친 것 같은 동맥류 심한 두통이 있으면 미세 파열 또는 오른쪽으로 눈 안구가 이렇게 돌아가는 3번 뇌신경 이상 증상이 있으면 꼭 빨리 응급실이든 외래로 나오셔서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뇌동맥류 제거하고 수술로 꼬매는 방법은 안 되나 봐요 라고 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뇌동맥류는 혈관벽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그거를 제거하고 그거를 다시 메꾸기에는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렵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잘라냈다가 막 메꾸지 않으면은 굉장히 심한 출혈이 생기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한 출혈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치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일 결찰술 받은 지 코일 아마 색전술이시겠죠? 색전술을 받은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정기 진료는 몇 년마다 받아야 하는 건가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흔하세요. 그래서 코일 색전술을 하고 보통 24개월 동안 2번의 MRA를 찍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재발이 안 나오면 논문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2년마다 팔로우업을 추적 검사를 하라고 저는 보통 권유하는 편이고요. 근데 이 하이든 K님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10년이면 거의 재발이 안 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클립 결찰술의 재발률인 1에서 3% 정도에 해당하시기 때문에 한 5년에 한 번 정도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몰라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5년에 한 번 정도 MRA 찍어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브로콜리 먹는 보더콜리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두통이 자주 생기면 동맥류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무증상이기 때문에 두통이 자주 생기는 건 오히려 편두통이라든지 후두신경통이나 긴장성 두통이라든지 이런 다른 원인이 조금 더 기여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동맥류는 두통이 자주 생기시면은 사실 지금 질문하실 수가 없어요. 이미 병원에 오셨을 거기 때문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후들님께서 정맥은 터질 일이 없나요? 되게 이것도 전문적인 내용인데요. 이 지주막하 출혈이 아까 생긴다 그랬잖아요. 동맥류가 터지면. 근데 지주막하 출혈 중에서 굉장히 드물게 동맥류가 없이 생기는 지주막하 출혈이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 있는데요. 그 경우는 저희가 이제 제가 한글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지금 페리메센세팔릭 베인이라는 정맥이 터지면 동맥류 없이 생기는 지주막하 출혈이 생길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치료를 안 하셔도 되고 그냥 2주 정도 입원하셔서 혈압 조절만 하시면 충분하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원인 모를 두통이 생기면 무슨 검사를 우선 해봐야 되나요? MRI, MRA. 아까 이 부분도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저는 검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MRI를 찍고 저한테 오셔서 동맥류가 있는지 물어보십니다. MRI에는 동맥이 없습니다. 아까 계속 설명드렸지만 A가 들어간 걸 찍으셔야 동맥까지 포함한 A를 찍으면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T2 MRI가 포함된 사진을 주거든요. 그래서 뇌 안쪽에 적어도 뭐 뇌종양이 있나 없나 이상이 있나 없나도 보면서 동맥도 같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뭐 제 지인이나 뭐 아시는 분이 뭐 찍어야 되노 그러면은 저는 MRA를 찍으세요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뇌동맥류가 있으면 날씨에 따라 외출을 삼가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는 이야기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네,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또 뇌동맥류 크기나 모양 위치에 따라 다 다르긴 하겠지만 뇌동맥류가 있어도 저희가 보통 일상생활에 크게 뭐 제한을 두거나 격렬한 운동, 혈압을 140 이상 올리는 아주 강력한 유산소 운동이라는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수영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한하는 거지 뭐 날씨 그 저기압 고기압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정도의 뭐 변화 뭐 아니면 외출하는 정도의 그런 산책 정도의 스트레스만으로 동맥류가 터지지는 않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 꼭 저기압이라 그래서 외출을 삼가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렇게 질문 받아봤는데요. 질문이 더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예, 오늘 이제 뇌동맥류의 정의부터 치료까지 그리고 치료 결정, 의사 결정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가 검진해서 뭐가 나왔다 그래서 무조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꼭 머릿속에 시한폭탄이 다 들어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외래 나오셔서 뇌혈관 전문의들과 충분히 상담 후에 치료 방침을 합리적으로 결정하시면 치료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